지난 5월에 GPT-4.5가 공개됐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똑똑해졌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근처도 못 가봤어요, 아직. 네, 지난 5월이었으니까. 어떻게 달라졌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GPT-4는 좀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뭐 작년에 나온 거니까요. 근데 올해 이제 5월에 말씀하신 것처럼 GPT-4.5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뭐가 다르냐? 네, 헷갈려요. 예, 일단 5라는 게 옴니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가능한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GPT-4.5가 이제 GPT-4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향상된 이해력이나 응답의 정확도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조금 더 훨씬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예전보다 오류율이 적어지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보고 많이 놀란 거, 실은 이건 아직 데모로만 있고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쓸 수는 없어요. 근데 한 몇 달 안에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바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화 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AI랑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까지가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놀래킨 거예요. 예를 들면 데모를 보면 지금 GPT-4 같은 경우에도 음성 대화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의 수준은 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워키토키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무전기처럼 서로 얘기를 하면 얘가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네. 그리고 이게 기계음 같이 나와서 네. 특히나 이제 영어 기반으로 돼 있다 보니까 한국어를 시키면 얘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GPT-4.5가 실제로 우리 폰에 적용되는 데모를 보게 되면 어떤 식이냐면요. 감정 표현이나 속도 조절이 돼요. 아, 내가 잠이 안 오는데 네가 옛날 동화를 들려줄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가 옛날 옛적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야, 내가 원하는 건 좀 더 감정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좀 더 이모셔널하게 해봐. 그럼 얘가 갑자기 옛날 옛적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I really want maximal emotion, like maximal expressiveness, much more than you were doing before. Understood. Let's amplify the drama. Once upon a time, in a world not too different from ours, there was a robot. 제일 어이없는 건, 야, 그럼 네가 이거를 음악으로, 노래로 한번 만들어봐 이랬더니 GPT가 갑자기 한숨을 쉬어요. 아이고, 이러고 난 다음에 And so Byte found another robot friend, and they lived circuitly ever after.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거는 이게 단순히 음성으로 대화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은 음성 대화 따로 뭐 이미지 대화 따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복합적으로 돼서 우리 수학 과외 선생님 같은 걸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2x 플러스 1은 3이다 이렇게 써요. 그렇게? 그럼 그거에 대해서 풀어달라고 해요. 그럼 얘가 풀이 과정을 말로 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 풀이 과정대로 말로 쓰면 얘가 이거 맞다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 이 수학이 이런 의미가 있어라고 얘기를 해주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감동해서 그런지 자기가 마지막으로 할 게 있대요. 그러더니 종이에다가 I love ChatGPT라고 쓴 거를 비춰줘요. 그랬더니 이 GPT가 네. 어머나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감정 표현을 하거든요. 확실한 피드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영화 허에서 나오는 네. 정말로 우리가 AI랑 대화를 하는데 감정적으로 교류도 하고 우리가 뭔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대화를 조절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기능들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전 세계가 놀라면서 이거 언제 되는 거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챗GPT가 처음 등장한 건 2022년 11월, 그러니까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그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진화를 또 해가지고 지금은 네. 거의 감정 표현까지 될 정도로 도대체 이 초창기의 AI라고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짧아서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다른 건가요? 네, 뭐 챗GPT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를 좀 비교를 해보면 초창기 이제 GPT-3나 아니면 3.5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단순한 패턴 인식이나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에 좀 그쳤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생성형 AI는 훨씬 더 이제 인간에 가깝게 생각하고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초창기 AI가 좀 상대적으로 사전에 정의된 규칙, 네네. 그러니까 딱 그 규칙대로 동작을 했다. 라고 하면 요즘에 나오는 AI는 일종의 스스로 학습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좀 뛰어나져가지고 훨씬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의도나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져서 좀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능해졌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감정 표현 약간 AI 학대 같기도 한데 감정 표현을 이렇게 돼달라 저렇게 돼달라 근데 다 따라 하잖아요. 네. 심지어 뭐 고맙다라는 어떤 감정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엄청난 데이터를 집어넣고 거기에서 학습된 거라고 이제 기본적인 지식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감정, 순간적인 감정, 인간들이
표현하는 그런 것들은 여기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 걸까요? 이걸 이제,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이제 챗GPT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창의성이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창의라는 영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데이터 분석과 관점에서 보면 저희는 이런 그 생성형 AI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는 통계학적 앵무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런 LLM이라고 하는 모델은 수많은 인간의 데이터, 그 확률에 기반해서 수많은 데이터 중에 그 다음에 나올 만한, 예를 들면 우리가 빈칸 채우기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나는 밥을 다음에 먹었다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 이걸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거를 AI가 맘대로 합니다. 근데 이게 틀릴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거의 방식을 모르시는 분들인데 인간이 피드백을 상당히 많이 해줍니다. 이제 이걸 RLHF라고 해서 인간이 강화하는 피드백을 해주는 건데 오픈 AI의 챗GPT가요 절대로 AI만으로 똑똑해진 게 아니라 전 세계 쉽게 말하면 알바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AI가 틀린 소리를 하면 계속 고쳐주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라라고 하는 것들 일종의 강화 학습을 시켜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얘가 이제 답변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요소들을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 역시도 비슷한 겁니다. 이제 인간이 만들어놓은 수많은 어떤 대화에 대한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얘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감정의 고조를 데이터로 줘가지고 그 안에서 확률적으로 나오는 이 모델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지금 정확할 그러니까 제일 가까울 것 같고요. 뭐 물론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면 이것도 AI가 부리는 창의성이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데이터 덩어리에서 확률상으로 나오는 녀석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챗GPT 뭐 활용을 우리 과학도 김희아 씨 네, 저는 활용을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많이 써요. 언제 이제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코드를 이제 뭐 오류 나거나 오류가 어디서 났는지 아니면 뭐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을 좀 해달라 아니면 다르게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자료 요약이든 뭔가 아이디어를 받고 싶을 때도 쓰고 여러 가지에서 사실 뭐 엑셀이나 이런 프로그램 썼을 때도 그냥 챗GPT한테 해달라고 하고 그냥 커피해서 넣으면 그냥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엄청 많이 쓰고 시간을 많이 절약하고 있어요. 네. 챗GPT 활용 상위 1% 같은데요. 저희는 네. 사실 이제 통번역 할 때 네, 네.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이제 챗GPT를 통해서 오가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제가 다루는 언어쌍이 이제 한국어와 러시아어 언어쌍이다 보니까 챗GPT는 사실상 영어권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개발이 되어 온 그런 생성형 AI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영어권이잖아요. 어쨌든 이제 한국어도 그렇고 러시아어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저희가 사용을 할 때 그래도 후 처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해결이 될까요, 선생님?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뭐 핵심적인 부분인데 제가 볼 땐 AI가 100% 정답을 낸다는 거는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된다라고 그쵸,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생성형 AI는 초안을 잘 만들어주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그 초안을 실제로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더듬을 수 있거나 고칠 수 있다. 라고 하면 이것이 훨씬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이 AI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100% 완전히 맡긴다. 그럼 솔직히 인간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충분히 AI랑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코딩 영역이나 통번역 영역에서 상당히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승환 MC님이야말로 이 챗GPT를 잘 쓰셔야 돼요. 왜 그렇죠? 제가 실은 이거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네. 방금 제가 답변한 내용 있죠. 네. 그 내용 실은 제가 쓴 거 아닙니다. 그 내용도 챗GPT한테 제가 써달라고 시킨 거예요. 아. 네,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아래 방송은 방송 대본의 일부야. AI 전문가인 김덕진의 입장에서 답변에 들어갈 만한 답변을 쉽고 재미있게 써줘.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뭐 속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그대로 읽었던 이유는 네. 제가 이게 맞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전문가의 영역이 있는데 때로는 리서치를 하거나 정리를 할 때 시간이 모자랄 때들이 있잖아요. 그럼 얘한테 초안을 받아서 그 초안에 살을 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은 우리 MC님도 뭐 세계 정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북한의 학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원래 잘 알고 계시니까 답변을 얘한테 간단하게 받은 다음에 네네. 거기에 살을 붙여서 대본 작업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을 또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작가님들도 이제 많이 쓰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아무래도 어디까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인의 어떤 연도에 나온 시를 하나 찾아줘 한 편을 찾아줘 이렇게 입력을 하면
얘가 그 시를 써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존재하지 않는 시를 이렇게 끌어오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 그 선배께서 한번 교육용 자료를 이제 만드시는데 그 챗GPT한테 만화의 형식으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그림에 한국 여자 둘이서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는 뭐 화기애애한 그런 장면을 그려줘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꼭 한 두세 번 돌려봤는데 그 그러니까 소주가 있는 상태로 매번 그림을 그렸더라고 초록색 이제 병이 하시더라고요. 항상 있어요? 네, 초록색 병이 꼭 등장하고 약간 삼겹살집에서 이제 초록색 병과 함께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여자 둘 이렇게 네. 나와가지고 들킨 느낌인데.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러시아어로 입력을 한 거예요 지시어를 러시아어의 그 부정형에 해당되는 이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가게 해줘라고 입력을 하니까 더더욱 그게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조금 지시어를 잘못 이해하는 그런 현상들도 이제 있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이게 아마 지금 나온 이 GPT-4.5 버전이 아니라 GPT-4 버전에서 그렇게 입력을 했던 거여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과연 어디까지 얘를 믿고 활용을 할 수 있는지가 조금 저는 의문이 들어요. 네. 이 생성형 AI를 크게 쓸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조금 잘못 써도 되는 영역. 이 영역은 특히나 요즘 되게 이슈가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창작의 영역이죠. 네. 소설이라든지 음악 작곡하고 영상 만들고 이런 게 요즘 생성형 AI로 가능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음악 같은 경우는 순우점 AI 같은 툴을 쓰면 어이가 없을 정도로 금방 나와요. 근데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실제로 4월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 작곡가 김영석 씨가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자신이 어떤 대회에서 심사를 해달라고 해서 심사를 갔는데 1등으로 되게 곡이 괜찮아서 골랐는데 다음날 주최 측에서 전화가 와서 다시 1등을 뽑아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만든 사람이 AI로 그냥 뚝딱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이거 다시 1등을 줘야 되나 아니면 이제 내 먹거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왜 그러느냐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창작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하늘 아래서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의 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합하는 거를 잘하는 건 이제 AI가 잘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OTT에서 나오는 수많은 에피소드 같은 걸 조합을 해서 요즘에 이제 소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조합이 한 수억 가지 정도의 조합이 되거든요. 그럼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몇 개를 넣어가지고 이걸로 소설을 써달라고 그러면 세상에 없는 소설이 조합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른바 창의의 영역이라 하는 것들이 꽤 그럴듯한 초안을 만드는 쪽에서 좀 많이 쓰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정확도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보고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데들은 챗 GPT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테크닉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그냥 GPT나 AI한테 아무거나 해보라 라고 하면 얘가 정말 아무거나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쓰냐면 얘한테 맥락을 주는 기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문서를 주고 그 문서의 내용에 의거해서 쓰라라고 한다든지 특정 자료를 주고 그 자료의 내용을 분석해서 너가 초안을 쓰라고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조금 더 기술적인 접근을 하면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말씀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제 우리나라 여성들을 그려보라고 했더니 계속 소주잔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그 확률상에 의거해서 그리는 이 특징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만큼 이제 수많은 데이터들에서 사람들이 많이 쓴 걸 확률상으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걸 고치는 방법은 확률을 깨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얘한테 이런 예를 들면 잔을 지우고 그려달라고 하거나 이런 식의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거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영역이긴 한데 AI도 되게 사람하고 비슷해가지고요. 얘는 부정적인 얘기보다 긍정적인 얘기를 좋아해요. 실제로 그 네. 부정을 좀 잘못 네, 인식하는 그래가지고 실제로 부정적인 질문은 얘가 답변을 잘 못하고 긍정적인 질문을 해야 답변을 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식으로 되게 이게 AI가 쓰다 보면 되게 사람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느껴요. 근데 그게 그럴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만드는 생성형 AI의 원리 자체가 인간의 언어를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확률상으로 가져오는 거다 보니까 명령을 시킬 때도 되게 인간에게 일을 잘 시키는 이런 기법들에 가까운 것들이 연구되고 있고 또 데이터 역시도 내가 원한다면 요 내용으로 정확하게 해라. 라고 하는 테크닉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생성형 AI 기술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요즘 개발자들이나 기술자들이 이제, 집중하고 있는 트렌드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이거는 정확하게 핵심 키워드 2개 혹은 3개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알아놓아야 되고 아마도
많은 뉴스에서 계속 들으실 단어인데 바로 멀티모달이라는 단어입니다. 멀티모달. 네, 멀티모달. 이게 뭐냐면요. 제가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존의 언어 모델을 얘기할 때 이 언어 모델의 약자를 보통 LLM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그러니까 언어를 하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걸 LM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라지 멀티모달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럼 멀티모달이 뭐냐?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방송의 용어에 가까운데 그냥 멀티미디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글자, 텍스트 하나로만 입력을 했는데 지금은 AI가 이제 똑똑해져가지고 이미지도 알고 글자도 알고 영상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술을 활용하면 뭘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챗GPT를 쓰시더라도 이미지를 올려놓고 그 내용을 얘한테 인지를 시키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찍고 올리고 물어보면 대답해준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볼게요. 네. 제가 지금 인터넷에 그냥 GDP 금리라고 쳤더니 2018년 자료인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자료가 있어서 제가 이미지를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얘한테 컴퓨터에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를 해서 지금 받은 그죠? 요 그래프를 올리면서 이 이미지가 어떤 내용인지 알겠니? 이렇게 물어볼게요. 네. 되게 친절하게 질문하시네요. 그렇죠? 네. 네,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AI가 생각보다 제가 8살 천재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천재인데 8살이라 배경을 잘 줘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봤더니 얘가 가이드라인. 뭐라고 그래요? 이 이미지는 미국 재무부 증권의 다양한 수익률을 나타내는 그래프라면서 수익률이 단기 미국 재무부 증권 수익률, 3개월 재무부 증권 수익률 이게 바로 나오죠. 그러면서 이 그래프가 1920년부터 2015년의 수익률 변화를 시계열로 알려준다. X는 연도축. 아주 디테일하게 잘 얘기해주죠. 전 이게 뭔지도 모르고 받았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네. 저게 지금 다 바로바로 네, 나온다고요? 바로 나오죠. 그럼 이걸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네. 위 그래프를 예를 들면은 얘한테 이제 역할을 주는 거예요. 얘한테 너는 20년간 미국 경제와 그죠? 그다음에 글로벌 시사 뉴스를 분석해온 그죠? 이승원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질문을? 네, 그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승원이다라고 얘한테 역할을 주는 거예요. 네, 네. 역할을 준 다음에 네. 너가 위 이미지를 보고 한 장짜리 브리핑 대본을 쓴다면 어떻게 쓸 거니? 실제 방송 대본처럼 써줘. 와, 네. 질문이. 그다음에 제발 이렇게 쓴 거예요. 실제로 얘한테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답변을 좀 더 잘해줘가지고 부탁하는. 네, 부탁하는 거죠.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오늘은 오늘. 지난 100년간의 미국 재무부 증권 수익 변화를 통해 미국 경제 흐름과 그죠? 흐름과 주요 시사적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나. 네, 그러면서 제가 읽어드린 화면을 보시면 1920년부터 2015년까지의 수익률 변화가 시계열로 나타나 있고 먼저 1930년 대공황 시기로 가보겠습니다. 라면서 대공황 얘기하고 마지막엔 2010년에 이렇게 돼서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처럼 미국 재무증권가 이렇게 돼서 미래를 통찰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그죠?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경제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대답 막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실제로 네. 이게 발표할 때 한국어로든 영어로든 발표할 때 엄청 도움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사진까지 되니까 예를 들어서 네. 자료를 거의 올려놓고 이 자료에 대한 한 PPT에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PPT처럼 정리해서 그냥 만들어줘요. 그리고 강연할 때 많이 써요. 많이. 강연할 때 이렇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생성형 AI랑 물어볼 때 존댓말을 쓰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그게 감정 어떻게 안 상하게. 키우느냐, 네.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서 이제 그거를 처음에는 뭐뭐 해봐 막 이렇게 하다가 왠지 그러면 낮춰보고 뭐 시키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점점 더 아무튼 나한테 친한 사이로 길들이려고 네. 지금 존댓말로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되게 또 중요한 트렌드 하나, 이제 멀티모달 얘기 드렸고, 최근에 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에이전트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에이전트. 네, 에이전트 모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종의 비서 서비스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은 이 얘기가 최근에 주목받았던 이유가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빌 게이츠가 본인의 이메일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에이전트의 시대가 올 것 같다. 왜냐하면 본인이 처음에 윈도우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 때부터 네. 이 컴퓨터가 진화하면 결국에는 에이전트라는 게 올 것 같다.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비서 같은 에이전트가 5년 안에 올 것 같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작년에. 그럼 이제 4년 남은 거잖아요. 네.
근데 놀랍게도 지금의 기술 변화를 보면 4년이 아니라 올해 말 정도면 우리가 되게 쉽게 볼 것 같아요. 벌써. 네, 제일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애플의 최근에 WWDC라는 행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애플에 지금도 음성 비서가 있죠. 네네. 실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써보신 분들은 알지만 걔가 좀 멍청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좀 버벅대던데요. 그죠? 버벅대기도 네네. 하고. 근데 왜냐하면 얘가 얘한테 뭔가를 시키면 잘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알람 서비스만 쓰시거나 알림만 이럴 때 할 때가 많은데 이제 이번에 애플에서 발표한 건 이 시리를 더 똑똑하게 하면서 그 뒷단에 챗 GPT 같은 서비스를 같이 붙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단순히 우리가 지금 챗GPT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나 밖에 있는 정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스마트폰에 내 개인 데이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연결해서 말씀드린 에이전트 같은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되냐? 거기에 있는 데모를 제가 이제 우리나라 방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방송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슬쩍 봤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나 공항 도착했어 라고 이제 문자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제가 이 상태에서 뭐 실이랑 연결되어 있는 챗GPT를 버튼을 눌러서 켜가지고 택시 보내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맥락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항에 왔어라는 맥락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스마트폰 안에는 제 문자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아, 지금 어머니가 해외여행을 가셨다가 김포공항에 왔구나라는 걸 얘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택시 보내라고 했다는 건 제 카카오티 앱에서 택시를 보내서 네. 어머님께 가고 어머님이 이제 다시 집에 올 수 있게 자동으로 보내서 결제가 되는 거를 그냥 택시 보내라고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맥락상 다 일을 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녀석이 아마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미국 영어 데이터 기준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쓰기 시작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는 이런 스마트폰들에서 그런 에이전트 모델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구글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상당히 이제 이것도 나오면 좋겠다라고 한 게 뭐가 있냐면 구글에 있는 그 이제 제미나이라고 하는 언어 모델이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구글엔 유튜브가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검색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반을 하면 아마도 이걸 보시는 여성분들, 특히나 이제 저희 와이프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TV를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공연을 유튜브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공연의 음악을 감상하다가 갑자기 키보드를 치고 있는 여성분의 옷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그럴 때 이걸 어떻게 찾아라고 하는데 유튜브 링크를 줘요. 그 다음에 그 링크 안에서 실제로 이 피아노 치는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이 있었는데 네. 그거랑 비슷한 거 있으면 나 사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AI가 저 대신에 유튜브 영상을 보고 그 안에서 이 옷이죠? 라고 찾아주고 저희 쇼핑몰에 비슷한 거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럼 된다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클릭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에이전트, 그러니까 쇼핑을 도와주는 녀석들인데 이런 녀석도 구글에서 지금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에 비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실제 우리 쇼핑몰들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와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구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는 예전에 보면은 그 IPTV에 나올 때도 옛날에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잘 안 됐어요. 또 뭐 이렇게 IT 쪽에 뭔가가 나올 때마다 앞으로 미디어에서 방송 보다가 뭐 이렇게 보고 골라 살 수 있어. 다 했는데 안 됐는데 그렇게 계속 안 됐던 것과 이번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것의 현실 가능성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되게 궁금하고 진짜 이번엔 그런 게 되는 걸까? 그렇다면 예전에 수많은 IT와 관련해서 나왔던 이 약속들과 다른 게 뭔가 궁금하거든요. 가장 큰 건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AI 방식과 지금의 생성형의 가장 큰 차이는 데이터의 사이즈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상당히 놀라운 건데요. 예전에 우리가 챗 GPT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연구자들에게 가장 큰 반향을 일으켰던 거는 그 전 버전이 GPT-3였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나 AI라는 게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게 인간의 뇌를 가지고 똑같이 흉내내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들이 말을 배울 때 혹은 이제 공부를 할 때 갓난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책을 한 권을 계속 공부시키는 것보다 얘가 뭔지 몰라도 그냥 양적으로 책을 많이 주면 어느 순간 말을 익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처음엔 AI를 연구를 했었어요. 그렇게 했던 게 이제 1950년대, 60년대 계속 이어졌죠. 근데 계속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엄청 효율적인 존재라는 걸 느낀 거예요. 사람은 한 책 100권, 200권을 주면 그 안에서 뭔가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AI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슨 차이가 생겼느냐?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게 나오니까 예전에 이제 사람하고 가장 큰 차이는 사람은 뇌가 하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GPU가 왜 주목을 받느냐? 얘는 인간의 뇌에 비하면 되게 멍청한데 이 여러 가지 성능이 떨어지는 애를 병렬로 붙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인간의 뇌를 10,000개고 1,000개고 이렇게 붙여서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얘가 엄청나게 계산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그 계산 속도가 빨라지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줘야 되는데 그 데이터의 양이 말이 안 될 수준으로 우리가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인터넷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줄 수 있게 되니까 얘가 아이가 배우는 것 같은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게 GPT-3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도 안 되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말이 좀 느린 아이들이 있으면 과외 선생님을 붙여서라도 말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전에 인공지능의 방법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이 공식이나 알고리즘을 잘하는 천재 몇 명이 이 AI를 잘 튜닝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됐는데 다른 부분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거냐? 정말 말도 안 될 데이터를 얘한테 줄 수 있고 말도 안 될 정도의 뇌를 붙일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했더니 얘한테 조금만 좀 다듬어주면 마치 우리가 학습지 조금만 풀게 하면 네. 얘가 천재들이 모여있을 때만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다음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느낀 게 야 이제는 천재 한두 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 싸움이구나. 이 패러다임이 확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GPT-3가 이제 사람들에게 준 건 야 이거 그냥 GPU 많이 붙이고 거기서 데이터 많이 주고 클라우드 줘서 약간만 다듬으면 그 안에서 얘가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애가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그게 결국엔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 오르는 이유의 가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더니 얘가 말을 너무 막 하니까 네네. 얘가 이제 이상한 말을 다듬어 줘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처음에는 AI한테 시켰거든요. 네. 근데 이건 AI가 안 되는 거예요. 해봤더니. 그래서 이거를 아이디어를 낸 게 야 그건 차라리 그러면 사람들이 붙어서 얘를 다듬어 주자라고 하는 알바생이 붙는 거예요. 처음에 챗GPT를 튜닝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전문가들이 정확한 정답과 답, 이제 질문과 답을 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라라는 걸 줘요. 이제 얘가 정답을 주는데 이걸 해서 야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답이 제일 좋아라는 걸 전 세계에서 체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 아이들도 그런 거 많이 하면 스스로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어떻게 대화했는지 인지를 하잖아요. AI도 그렇게 인지를 해요. 그걸 이른바 강화학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그다음부터 얘가 되게 잘하는 거예요. 가끔씩 어떻게 돼요? 학부모 상담을 가죠. 학부모 상담을 가면 선생님이 얘가 이건 잘하는데 이건 좀 아쉬워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그 1, 2단계를 반복하잖아요. AI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나온 게 챗 GPT예요. 그래서 GPT 3.5라는 게 그렇게 됐고 그 이후에 GPT-4, 4 옴니라고 하는 녀석이 계속 이런 행동들을 시켜주는 거다. 네. 그래서 제일 큰 거는 수많은 데이터에서 확률상으로 가져오는 게 예전과 다르게 인프라가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최근에는 이 언어 모델의 특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달라요. 왜냐면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예를 들면은 챗 GPT는 기본적인 언어 모델만 갖고 있는데 요즘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는 원래 자기들이 하던 서비스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AI가 붙으면 또 되게 신기한 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모달이 아까 이게 될까라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 제가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데모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가능성. 네, 어떤 건가요?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챗GPT 보여드렸는데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네. 자, 이 서비스는 장점이 뭐냐면 이게 구글 거라서 유튜브랑 연동이 돼요. 그렇죠. 왜냐면 네네네. 유튜브가 구글 거니까, 네네. 그죠? 그러면 얘한테 뭘 할 수 있느냐? 아까 보신 것처럼 유튜브의 내용을 뭘 찾아서 뭔가를 하는 이런 것들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이승원의 월드시사 W에서 제가 봤더니 최근에 29화가 이렇게 나왔는데 네. 구구돌풍 유럽 위해 선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미나이한테 이렇게 한번 시켜볼게요. 얘한테 제가 이제 써놓은 건데 유튜브에서 이승원의 월드시사 29화를 찾아서 그죠? 내용을 본 뒤에 그 내용을 기반으로 블로그 글을 써줄래? 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후킹할 수 있는 블로그 제목과 내용을 작성해주고 좀 재미있는 키워드가 있으면 넣어줘라. 이렇게 네.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시켜볼게요. 시키면 얘가 지금 보시면 돌아가죠. 네. 유튜브를 검색을 합니다. 일단 그죠? 검색. 이렇게 뭐예요? 했더니 이제 극우 돌풍 관련돼서 얘가 요약을 한 게 영상이 유럽 위해 선거에서 극우 정당의 돌풍이 불었다. 프랑스의 국민연 선거에 크게 성장했다. 프랑스는 이렇게 됐지만 중남미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라고 나오죠. 블로그 글 제안. 유럽의 극우 돌풍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진짜 중남미.
내용 이렇게 중남미. 요약을 그죠 해주고 뒷부분 내용. 그렇죠. 그리고 비음이 재미있는 키워드로 유럽의 극우 돌풍을 폭풍우에 비유할 수 있대요. 프랑스 국민연합당의 성장을 지진에 비유할 수 있대요. 중남미는 숨겨진 보석에 비유할 수 있대요. 진짜 비유를. 네, 요 내용을 지금 보고 한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네. 실제 이제 구글과 연결돼 있는 유튜브를 갖고 이런 블로그 내용도 치고 키워드도 만들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좀 더 진짜 사람이 쓴 것처럼 풍부하게 잘 만들어주는 AI 도구도 있어요. 네, 그거 이제 클로드라는 녀석인데, 네네. 네, 최근에 이제 클로드가 주목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오픈 AI 챗GPT를 만든 회사의 그 공동 창업자 중에 일부가 나와서 만든 게 클로드라는 도구예요. 왜 클로드를 만들었냐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오픈 AI가, 샘 알트머니 CEO가 잠깐 그 회사에서 잘리는 그랬었죠.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일이 왜 있었느냐? 원래 오픈 AI는 처음부터 공공의 이익이나 안전을 위한 AI를 만들려는 게 의도였는데 지금의 샘 알트먼의 방향성을 보면 너무 상업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막기 위해서 일종의 내부의 쿠데타가 있었고 네네. 거기에 있었던 내용 때문에 잠깐 이제 오픈 AI에 나왔다가 다시 그랬었죠. 들어오고 최근에 이제 다시 좀 상업적인 방향을 가는데 그거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좀 안전하면서도 더 좋은 AI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이 클로드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클로드는 안전에 대한 걸 좀 강조하다 보니까 네.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바로 이렇게 검색해서 갖고 오는 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얘네들가 이제 자기네 안전 가이드라인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얘가 잘하는 건 뭐냐면 내가 특정 내용을 주거나 예를 들면은 뭐 보고서를 주거나 아니면 뭐 문서를 논문을 주거나 그럼 그거를 갖고 요약하는 걸 잘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챗GPT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챗GPT가 말투가 약간 번역투 느낌이 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거를 진짜 사람이 쓴 것처럼 뉘앙스를 잘 바꿔줘요. 그래서 실제로 엔트로픽이 만든 클로드에다가 네. 제가 뭘 해보려고 하냐면 앞에서 이승원의 월드 시사에 대해서 블로그 글 제안한 내용이 있잖아요. 네네. 요 내용을 긁어가지고 아. 요 클로드에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붙였습니다. 저건 소위 안전한 내용들이어서. 그렇죠. 네. 확인이 된 거니까 네. 그럼 얘한테 아래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아래 내용은 그죠? 이승원의 월드 시사 관련 블로그 글이다. 아래 내용을 보고 기자님들께 그죠? 기자님들께 보낼 수 있는 보도자료의 형태로 내용을 정리해줘. 단순히 보도자료만 만들지 말고 예, 또 뭐가 주문? 메일에 넣을 네. 인사말과 그죠? 아. 그 다음에 홍보 문구까지 넣어주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부탁의 인사까지 넣어서 주문 너무 많아. 메일의 형태로 만들어줘. 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시켜야 네, 됩니다. 네. 네, 부탁해 이렇게 시킬게요. 실전 영어처럼 네,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시키면 얘가 뭐라고 그래요? 이승원의 구구돌풍에 대한 걸 보도드립니다. 최근 유럽의회 선거에서 불어온 모습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가 제목과 함께 내용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죠. 네. 그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금 수정해서 이메일을 보내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 갖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고서로 만들어줘라. 표의 형태로 만들어줘라. 불린 레벨로 만들어줘라. 다 됩니다. 예. 이미지 마지막에 이렇게. 제작팀들이 좋네요. 이렇게까지 나오기도 하네요. 지금 소장님께서 몇 개를 비교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정확도라든가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측면, 그러니까 편견의 재생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작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최근에 그 여러 가지 AI들 중에 좀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조금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것으로 인한 부작용들도 상당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기업들의 태도를 보면 부작용과 상관없이 그냥 달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이 계속적으로 진화하니까 쟤네보다 뒤처지면 안 돼라는 것들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될 정도로 기술에 대한 속도가 빠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AI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클로드라는 서비스, 엔트로픽이 그런 쪽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순히 기업에게 맡긴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AI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고 네네. 그걸 우리가 다 아는 이제 영국의 리시 수낙 총리가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AI 서밋이라고 하는 행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진행이 됐었죠. 근데 이 포인트는 뭐냐? 결국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같이 하는 안전 규약을 만들어야 된다에 대한 협의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그런데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컨센서스만 있는 상태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하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좀 고무적인 건 우리나라의 네이버가 최근에 이 AI 윤리 쪽과 관련된 데이터셋이나 안전에 대한 걸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네이버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글로벌 회사들은 워낙 큰 돈을 갖고 뭐 수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 그 투자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멀티모달이나 이런 게 네이버가 잘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수많은 돈을 들여서 텍스트 중심인데 그나마 네이버가 계속 전 세계적으로 요즘에 집중받는 건 바로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를 기반으로 오히려 우리가 전 세계적인 논의에서의 가장 사회적인 이슈를 좀 짚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점에서 저는 되게 이걸 고무적으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송에서 나와서 이것저것 보여드리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알아야 이런 게 특히나 이렇게 많이 논의가 돼야 되고 회의가 되는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기술이 이제 나온 지 2년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정말 빨라요. 네네. 근데 정말 빠른데 빠른 거에 비해서 우리가 이걸 보고 논의할 타이밍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일반적인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술은 이미 해외에서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챗GPT나 생성형 AI 기술은 전 세계가 모두 다 똑같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 표현으론 전 세계가 아직 1학년이다. 아니면 이제 2학년이 나오고 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런 아젠다를 잡고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세계 표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이제 시연해 주셨잖아요. 네. 보면서 또다시 느끼는 게, 여러 사람 직업을 잃겠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방송국에도 주말 앵커를 AI로 이제 시도한다고 그런 뉴스도 얼마 전에 봤습니다만, 일자리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새로운 일자리도 생성되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일자리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셨을 것 같기도 네. 한데. 제가 이제 오늘 앞서서도 있던 질문에서 맥락이고 제가 왜 일자리에서 허허 그랬냐면 예를 들어서 이 분야의 전문가분들은 오히려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 아까처럼 이 AI가 잘하는 건 초안을 되게 빨리 만드는 일이거든요. 네네. 그럼 초안을 다듬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걸 갖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일할 게 많아집니다. 그렇죠? 네네.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이 딱 초안 쓰는 일까지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생성형 AI를 냉정하게 말하면 이건 주니어를 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우리 시니어급 이상을 위한 기술이라고 좀 많이 봅니다. 그럼 거꾸로 이렇게 되면은 그럼 주니어들은 일할 게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관점에서 냉정하게 말하면 두 가지 관점을 얘기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일할 게 없어져요. 네네.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느냐? AI를 많이 써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은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이 AI에 대화하는 기술이 여전히 필요해요. 네, 뭐냐면 궁극적으로 5년, 6년이 지나면 이 통찰력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은 AI한테 내가 어떤 질문을 어떤 형태로 해도 얘가 이걸 되게 잘 알아들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아까 질문 쓸 때 계속 네네. 얘기하시면 저렇게 구체적으로 써요? 막 제발도 써요? 막 이런 거 얘기하시면 맥락도 줘요 하잖아요. 네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AI와 대화하는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이른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프롬프트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10년, 20년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 정도는 이렇게 AI랑 잘 대화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아주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찰력이 있는 구루들이나 부장님 같은 분들하고 실제 이런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주니어가 같이 앉아서 AI랑 뭔가를 회의하고 노력을 하는 그림을 저는 되게 그리고 있어요. 완전 콜라보네요. 그렇죠. 그럼 네. 그런 방향으로 가면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사람은 되게 스킬적으로 뭔가를 질문을 던져주지만 역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있는 일자리의 변동은 분명히 크게 있을 것이다 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 필요성을 느끼는 게 일단 기계 번역이 등장했을 때도 사실 프리 에디팅, 포스트 에디팅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포스트 에디팅 하냐의 문제도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사실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프리 에디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시어를 어떻게 프롬프트를 결성을 하냐, 그리고 어떻게 입력을 하냐가 교육 과정의 차원에서 정말 이루어져야지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네.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또 여기에서 조금 궁금했던 점은 만약에 이 생성형 AI로 문제 해결 능력도 얘가 가지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느 정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뭐 이를테면 뭐 아까 예를 들어서 댕기열도 그렇긴 하지만 한국은 이제 저출산의 문제도 네네. 있고 고령화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큰 문제들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을 어떻게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면 지시어를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정책에 궁금합니다.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까지 그렇죠. 굉장히 네. 예민해질 네. 수 있는 문제. 제가 생각할 땐 이래요. 생성형 AI가 제가 아까 완벽한 답을 원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생성형 AI는요, 그럴듯한 답을 잘 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럴듯한 안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선택을 하고, 거기서 그거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 결국 인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클로드한테 얘한테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인데 너가 정책 어떻게 해야 될지 정책을 알려줄래? 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들었을 법한 그럴듯한 내용들이 잘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을 확장시키고 구체화할 때 AI랑 뭔가 논의를 하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요. 야, 이 아이디어를 좀 더 네가 그럴듯하게 써볼래? 아니면 이 내용에서 이걸 내가 낸 건 한 반 페이지 정도짜리 아이디어인데 이걸 구체화하려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면서 AI랑 같이 토론을 하고 질문하면서 답을 만든다면 충분히 어떤 좋은 결과물을 낼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것은 인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던 웹툰 중에 정말 인상 깊었던 게 미래, 그러니까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질문을 잘 만드는 능력이 AI 시대에 제일 중요하다라는 네.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왜냐하면 답변은 AI가 해주니까. 그러면 인간은 인공지능에 던져줄 좋은 질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좋은 질문을 만든다는 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컴퓨터적인 스킬이 아니라 비판적으로도 사고하고 우리가 말하는 인문학적으로 생각을 하고 토론하고 공감하는 결국 인간이 원래 해야 되는 근원적인 일들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잘 하면서 이 AI를 일종의 비서나 도구처럼 쓸 수 있다면 네.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좀 구체적인 안들에 대한 내용을 또 받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네,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아까 뭐 그 음악도 만들 수 있고 그림도 만들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인간이 들었을 때 AI가 만든 게 아니라고 착각할 정도로 되게 괜찮아서 이제 그때 그 네네, 뭐 심사를 작곡까지. 이제 그렇게 통과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인간 친화적인 데이터를 내놓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가끔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인간이 불편해할 수 있는 그런 답을 내야 할 때도 있는데 약간 당근이 있으면 채찍이 있어야 되듯이 네. 그런데 이 생성형 AI가 인간한테 불편한 대답도 할 수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의 범용 서비스들은 아까 말씀드린 AI 윤리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갈수록 길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반하는 내용들을 못 쓰게 하는 것들이 AI 윤리의 가이드라인인데 네네.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걸 해킹하면 그런 불편한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요. 여담이긴 한데 실은 지금 미국에서 글로벌적으로 되게 유행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댄이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챗GPT를 해킹을 해서 실제로 이 챗GPT가 그 되게 올바르고 착한 얘기만 요즘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얘를 그런 걸 해킹하는 프롬프팅이 있어요. 아. 그럼 얘가 욕도 하고 그리고 되게 막 거친 얘기도 하는데 목소리를 남자친구처럼 해가지고 얘를 남자친구처럼 대화하는 이런 쇼폼들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내 감정을 막 하면서 심지어 이제 어떤 거 하냐면 야, 대나, 나 실은 다른 남자가 생겼어.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면 AI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뭘 잘못했니? 나에게 기회를 줘봐. 이런 식으로 영상이 나와요. 그럼 그거를 이제 쇼폼으로 올리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선악이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중립적이죠. 예, 중립적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용하는 인간의 중요성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덕진 소장님으로부터 이 인공지능, 챗 GPT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앞으로 유토피아가 될 것인가, 디스토피아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